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공식적인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최우선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내건 만큼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닻을 올린 고승범 후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3기 금융위원회가 지금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대출 규제와 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부의 3기 금융위원회가 나온 것 같이 구 위원장 어떤 인물이고 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 고승범 위원장이 어떤 인물이냐,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동물로 표현한다면요. 왜 지금 동물 말씀드리냐면 우리 금융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한국은행에서는 이게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전형적으로 매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 매파. 근데 매는 아주 공격적인 새죠. 근데 이 매가 아주 해충이라든지 세상에 나쁜 어떤 곤충을 잡아준다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이 금융 정책을 다루는 사람을 매파, 비둘기파로 가를 때 가장 큰 기준은 강력하게 금융을 긴축하고 또 금리를 올리는 정책, 이런 것을 주로 흔히 이제 매파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한평생 경제 관료를 한 전형적인 금융 마피아, 흔히 이제 이 관가에서는 모피아라는데 모피아입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가 고병우 씨라고 건설부 장관까지 했어요. 저는 고승범 위원장 아버지 때부터 만나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고병우 아버지는 박정희 정부 때 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박근혜 당시 이영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도와줬고 또 김영삼 대통령에서 발탁이 돼서 건설부 장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고승범 씨인데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금융정책의 장관급을 하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저분의 여동생이 한국 최고의 금융재벌이라고 그러는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회장의 부인 고소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재벌 총수 가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당히 금융위원장과는 패턴이 다른 매우 특징적인 인물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은 고 신임 위원장이 매파다 이렇게 짧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취임 일성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이대로 둘 수 없다, 아주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취임 전에, 청문회 전에 금융위원회 과장급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서 마치 고승범 위원장에 하면 가계부채 관리가 생각이 날 정도로 강력한 신호를 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또 본인 스타일이 매파로서 가계부채를 금융 긴축 정책으로 줄이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해본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여러 번 밝히다 보니까 금융계에서는 그동안에 보지 못하던 엄청난 공룡급 매가 온다, 이래서 좀 벌벌 떠는, 그리고 공교롭게도 고승범 위원장 취임을 전후해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 대출을 마감하고 또 신용 대출의 한도를 5천만 원, 마통을 5천만 원, 예. 또 신용대출을 소득 범위 내에서 줄이는 여러 가지 대출 차단 조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고승범 위원장의 매파적 금융 긴축 정책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좀 세간에서 조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해결해야 할 핵심은 가계 대출인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퇴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신고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신고를 마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요. 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텐데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흔히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이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특정 금융정보 보고에 관한 법, 이른바 특검법이라고 하죠. 특검법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인정받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철폐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는 지금 강력한 조처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고승범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기간을 좀 더 연기해 줄 수 있느냐, 신고 기간을. 그런데 이게 대해서도 이미 법에 의해서 한번 연기된 것이고 또 법을 계속 바꾸면 가상화폐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한 연장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24일 날 법대로 요건을 못 맞춘 가상화폐 거래를 퇴출시키겠다고 분명히 한 거죠. 현재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뭐 일설에는 200개가 있다는 설도 있고 70개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그 관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ISIM이라는 이 가상화폐 인정받는 거, 거기 지금 21곳이 통과한 상태거든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은 나머지 가상화폐는 다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만 받아가지고는 이 인정받은 것은 가상화폐끼리의 거래, 이를테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거래밖에 못하고요. 이것을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거나 가상화폐로 돈을 바꾸려고 하면 그 금융위원회에 공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밖에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돈과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 현 추세대로 가면 적으면 한 개, 많아도 한 서너 개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가상화폐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승범 위원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밝혀왔는데 취임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고승범 위원장이 아주 고민해야 될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던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게 무려 2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두 차례 만기 연장을 재연장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말로 다시 또 연장이 다가옵니다. 원래 최근까지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연장하면 모랄 해저드가 생기고 금융 부실이 너무 많이 생긴다 해서 갚기로 다 갚는 것을 상환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더랬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또 상황이 조금 악화가 돼서 예.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정치권에서는 연장을 하자 이러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강력한 매파 입장이었던 고승범 위원장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속으로는 할 거예요. 그러나 금융이라는 게 이 매파적 강경 긴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풀어줘서 금융이 잘 흐르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고승범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매우 주목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는 취소가 됐지만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 수위도 뭐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고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그렇습니다. 중대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큰 암초 같은 문제가 사모펀드의 부실거래. 사모펀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악덕업자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그런 대목인데 여기서 이를테면 뭐 라인펀드라든지 옵티머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이라든지 금융기관장들을 징계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 징계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이래서 지금 무효 판결이 났단 말이죠. 물론 1심이지만은 이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 여러 가지 법 질서나 이런 것이
크게 도전받고 그동안의 어떤 행정 통제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승범 위원장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누구 하나하나를 징계하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사모펀드가 이렇게 잘못 관리되게 된 데는 금융위원회 책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부터 좀 잘 추스리고 또 그 법 체계를 정비하는 굉장히 중대한 의무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고승범 신임위원장 아직 뭐 취임사나 이런 부분은 발표된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장으로 인해서 효력은 시작됐는데 아침 일찍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금융위원회에서의 행보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취임사가 발표되면 거기서 향후 행보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사님 혹시 약주 좋아하십니까? 술 좋아하십니까? 예, 요즘은 독주를 많이 먹습니다. 어떤 뭐 한 40도에 육박하는? 예, 적게 먹고 빨리 취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소주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가 그 수입액 기준으로 와인 수입액이 전통적 일이었던 맥주 수입액을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처음 있는 이 술 소비 패턴에 엄청난 변화죠. 종래에 우리나라 건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막걸리나 소주, 그러니까 막 먹는 빨리 취하는 싼 술에 집중을 하다가 그 후로 조금 세련이 되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좀 돈 있는 남녀들은 학생들이 연애를 할 때 맥주를 먹었어요. 예. 근데 그 문화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이 맥주를 물리쳐버리고 이제 와인의 시대로 들어가는 와인 수입량이 맥주 수입량을 건국 이후 처음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것대로 그 차이가 맥주와 와인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져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와인의 독주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렇게 와인 자리 한번 하시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네. 저 와인 뭐 은은하고 참 좋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와인을 드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 와인에 우리나라에 생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와인이 수입산이라는 겁니다. 네.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미 대열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술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 술 제조업체들 또 정부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 특유의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와인을 만들어서 좀 자급자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LG전자의 이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서 통화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글과 LG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원하는 통화를 못 받았다든지 심지어 어떤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 통지를 못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네. 요즘 이 스마트폰은 거의 사람의 생명과 가깝는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LG전자가 만들어낸 LG 그 스마트폰이 지금 며칠간 지금 통화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발생했어요. LG전자는 최근에 이 스마트폰 사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접었습니다. LG가 다른 사업 참 잘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굴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LG의 아픈 손 하면 LG전자의 휴대전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LG전자는 사업을 접으면서도 그동안의 고객들을 생각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LG 측에서는 구글이 업데이트를 하다가 안드로이드 시스템, 안드로이드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구글은 우리 잘못은 없다. 지금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어찌됐든 LG로서는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 세계 최상의 전자회사 스마트폰을 잘못 만들어서 시중에서 퇴출당한 것도 큰 치욕인데 그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한을 남겨줬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